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핵심 주제는 용산 재개발 몹쓰리 이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걸 좀 밝혀주는 겁니다. 몹쓰리는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일어날 때 이 몹쓰리의 일어남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짜개들이 맞물려서 또는 제 말로는 다 물려서 그것이 기우뚱 서로 무질서해지면서 서로 균형을 잃어가면서 결국은 하나의 뭉쳐 돌아감, 그래서 하나의 큰 이렇게 굴러가는 어떤 원심력과 같은 힘을 발휘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모두가 내몰려가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용산 재개발 몹쓰리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이제 사건으로 어떤 일로 벌어진 것이다. 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벌어지다라는 말로 제가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몹쓰리의 짜개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겠지만은 법도 추가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짜개는 크게 세 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거민이라고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당함이입니다. 당함이가 없으면 사실 악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나는 당했다라고 미투라고 선언을 할 때 비로소 악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당한 사람이 없다면 몹쓰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당함이의 역할도 몹쓰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저는 몹쓸 놈이다. 이것은 몹쓸 짓이다. 나는 몹쓸 일을 당했다. 이렇게 누군가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외쳐야만 비로소 그것이 몹쓰리가 된다. 나중에 21세기의 악을 설명할 때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저지름이가 아니고 당함이를 가장 중요한 짜개로 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저지르는 사람이 저지레를 저지르지 않으면 또 몹쓰리는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지레를 저질렀습니다. 남을 못 살게 굴었던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이죠. 남을 무수고 부수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것을 무너뜨리고 나의 미래를 부수고 나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무숨의 일이 벌어지면 결국 그것을 중재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해서 또 회복시키는 이런 기능을 맡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저는 지켜봄이라고 일단 씁니다. 지켜봄이는 단순히 뭐 이렇게 제3자로 방관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키퍼라고 일단 잉글리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켜봄이 지켜주는 겁니다. 아직 개입은 하지 않지만은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어떤 몹쓸 짓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럼 그것을 가로막아주고 막고 예방하고 하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개입을 해주는 이런 집단들, 가장 중요한 집단은 결국 경찰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찰이 지금 저지림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우뚱한 중심이 됐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용산의 경우에는 용산 재개발 몹쓰리에서는 경찰이 조합과 거의 같은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발을 뺀다는 의미에서 또 제대로 지켜보질 못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 용산 참사 이후에 학계, 특히 종교계, 시민단체에서 적극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참사 당시 이전까지는 다들 물끄러미 바라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보미들이 제 역할을 잘 못했고 특히 조합과 경찰이 이런 거대한 이제 집단적인 힘을 발휘해서
당함이들이 좀 무기력하게 당하는 이러한 이제 짜임새를 이제 보이고 있었다. 이런 일이 하나 일이 큰 일이 벌어질 때 벌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쭉 벌어진다는 거니까 팔을 벌리듯이 쭉 두 팔, 세 팔 벌려가지고 여러 개의 뻗쳐서 서로 한데 얽힌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갑자기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면 다른 쪽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뭉쳐 돌아가는 맞물려서 무더기로 돌아가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한쪽으로 굴러가는 이렇게 하나로 이제 휩쓸려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리저리 결국 튀고 저리 튀고 하는 바람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일부러 세입자들을 죽이려고 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무슨 불을 붙여서 스스로 불을 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사고입니다. 우연한 사고일 수는 있겠는데 정말 이것을 우연한 사고로 봐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거기 신호가 없었다면, 인화 물질이 없었다면 불이 안 났겠죠. 그럼 거기 신호가 왜 있었을까요? 추위 때문에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화염병과 그 추위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막루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은 특별한 목적, 시위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죠. 그럼 하나의 우연한 발생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화의 원인을 찾는 것이 무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화의 원인이 아니라 신호가 거기서 불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악이라고 하는 몹쓸이라고 하는 몹쓸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왜 펼쳐졌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발화 원인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1월 20일, 1월 21일 요때 이제 검찰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불로 인한 이제 화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검찰은 용산 참사를 용산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재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불로 인한 재앙이나 재난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는 용산 참사는 참사라기보다는 하나의 불행한 사고다 이렇게 이해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과연 용산 참사가 재난과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재난은 네 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커다란 피해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글쎄요, 6명이 죽었다, 7명이 죽었다. 이걸 커다란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의 범주로 가려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의 규모가 훨씬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재난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의 규모가 훨씬 커야 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도 재난 선포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보자면 요 용산 화재 사건은 재난의 범주엔 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피해의 규모로만 보더라도 이것은 재난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발성과 통제 불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돌발성도 통제 불가능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통제 불가능성은
오히려 야기한 측면이 강하죠. 경찰이 강제 진압, 과잉 진압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화재는 불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났더라도 거기 소방관이 이미 잘 불 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돌발적인 상황도 아니고 통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됐던 것입니다. 예견이 다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제와 돌발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분명히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다음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어야 한다. 이 사회적 혼란은 아주 독특한 규모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IMF와 같은 건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재난. 또 오히려 이럴 때는 금융 재난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죠. 환경 재난 이런 것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 또는 폭우, 이런 홍수 이런 것도 재난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마을 전체 단위로 그들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을 때, 모르게 될 때, 또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 뒤에 복구를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커다란 때, 중앙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재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던 것이 현실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용산 재개발 몹쓸이는 재난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이름을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잘못 붙인 것이다. 테러라고 붙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테러라고는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화재 사건이라는 가장 중립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 정도로 부르거나 좀 더 제가 보려고 하는 몹쓸이 악행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악행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악행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무죄다라고 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극렬 저항을 했고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또는 이제 벽돌을 던진다든지 해가지고 폭력에 대해서 또 대응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경찰과 세입자들 모두가 사실은 악을 행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같습니다. 다만 누가 더 큰 그 몹쓸이의 책임이 누구에 더 많냐 이거를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몹쓸이가 근본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났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경찰의 강제 진압이 이제 몹쓸이의 일어남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세입자들도 분명히 몹쓸이의 한 짝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몹쓸이라는 차원으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공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사되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철거라는 개념을 잠깐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거주지, 거주지로부터 철수시킨다, 내쫓김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 고분고분 내쫓김을 당할 사람은 없겠죠. 그 생존권의 문제를 떠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제 그 월세나 이런 걸 내지 않더라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주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어디선가 집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주거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권리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세입자들을 내쫓는 강제 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주거권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악을 저지른 것과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용산 재개발 몹쓸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나 아렌트에서 평범한 악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제가 이제 시스템 악으로 바꿔 불렀는데 시스템 악으로 불러야 된다. 좀 짜임새,
몹쓸이라고 제가 바꿔 부르기도 하고 몹쓸 짜임새라고도 부르는데 좀 어감상으로는 몹쓸 짜임새라는 말이 가장 좀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악이다, 몹쓸 짜임새다, 잘못 짜여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그 자체 안에서 뭔가 몹쓸 짓이 자꾸 저질러지고 그래서 몹쓸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 자꾸 몹쓸 삶을 무숨을 당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틀로서 일어나는 하나의 몹쓸 일, 이것이 바로 이제 몹쓸 짜임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몹쓸 짜임새 안에는 또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조합원들도 알고, 또 세입자들도 알고, 이 법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법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공권력의 처벌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든 걸 내놓고 이런 내몰린 상황에서 이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남이 누군가 받게 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리고 등을 돌릴 채 모른 척 했을 때, 저는 모른 채 함의 몹이라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건데요. 모른 척하는 이 몹쓸이, 이것이 만연하게 되면 이게 평범한 악이 된다. 평범한 악이 되는 순간 그 악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힘을 무숨을 당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뻔히 이것이 몹쓸 짓인지를 알면서도 우리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고, 또 우리 지식인들이나 또는 시민단체들도 도와주지 않고 공공기관들도 도와주지 않으므로 철저히 소외되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이런 몹쓸 짓을 감내해야 하는 이런 이제 부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더 나아가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 분노 안에서 그들은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정의를 외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 제기입니다. 이것이 시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시위를 누군가 했을 때 그것을 시끄럽다 또는 이상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야 하는 이 모아리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우리의 하나의 사회에 대한 반성, 성찰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을 테고, 그들은 막내에 올라가지 않고도 자기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우리 사회, 우리 모아리의 꿈, 올바른 꿈, 바람직한 꿈을 우리가 어떻게 바랄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듣거나 못 듣거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지켜주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치닫는 이런 힘 대 힘, 물리력 대 물리력으로 서로 대결하면서 맞짱까지 끝장까지 가는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도록 내몰리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판사판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의 시스템 몹쓸이, 시스템 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그 안에서 큰 비명을 지르게 되고요. 그들은 그 비명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 비명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해서 시위하게 되고, 또 그들의 그 시위는 우리 사회 전체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끝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서로가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 그 결과는 서로가 서로에게 몹쓸 짓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치닫게 된다. 끝장으로 간다면 결국 모두가 악의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경찰은 명령에 의해서 강경 진압을 끝까지 감행을 했고 또 세입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 하에서 죽음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이제 악이 저질러지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이것을 돌업피라는 말로 좀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못 썼군요. 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 사람이 죽는다든지 또는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결국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장애인이 되거나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는 그것을 돌어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돌어피를 감수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곰곰이 이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몹쓸이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몹쓸이 자체를 목적으로 설정한다는 데 있다. 이걸 조금 달리 얘기하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20세기 악은 그 악행이 모든 사람의 눈에 띄도록 저질러집니다. 그 숨겨지지 않는, 오히려 눈에 띄도록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어떤 몹쓸 짓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성격을 갖고 있더라. 20세기의 몹쓸이는 눈에 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질의 저지르기와 무슨 당하기라는 이 얼개를 충족하는 한에서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눈에 띄는 정도의 거대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몹쓸이 드러내기,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20세기 악의 특징이 된다. 이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악행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대부분 그런 것이고요. 복수 또한 20세기 악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그다음에 복수 또는 응징 또는 우리가 살인 이런 것들은 노골적으로 명분을 갖춰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때 우린 그것을 20세기 악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도 대부분은 우연을 가장하는 이러한 중요한 어떤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확률 인과라는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은 잠깐만 그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이라는 말은 일어날 법함이란 뜻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일어날 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라는 것은 일어날 법하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막루의 사건을 보자면 거기 신호가 이제 이렇게 뿌려졌고 쏟아졌고 그래서 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 불이 날 확률이 높다면 진입하면 안 되겠죠? 또는 진입을 하더라도 불을 끌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되고요. 4층의 막루에서 사람들이 농성을 할 때는 그들이 결국 퇴로 없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되면 결국 4층에서 뛰어내리게 되니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산 참사의 경우에는 소방관도 대기가 안 돼 있었고 매트리스도 깔려 있지 않아서 뛰어내린 사람은 다쳤고 또
불이 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확률 인과라는 개념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아니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연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마치 악의 핑계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공권력의 이름으로 그 핑계를 삼아서 그런 그 진압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확률 인과라는 것은 필연성의 한 종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압을 한다면 반드시 확률적으로 몇 %는 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확률 제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런 모든 일이 벌써 발생했을 때 그것이 참사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에 진압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악은 이런 것들을 우연에 맡겨둔 채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건 운명이다라고 치부한 채 우리는 이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이걸 무조건 그들을 진압을 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힘 대 힘, 힘의 힘으로 맞서는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대결의 구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자제하고 결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해서 또는 이런 공공의 힘, 모두의 힘을 통해 가지고 지중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노력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용산 참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악의 모습이자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